어쨌든 그 길고 길었던 9개월간의 작전, 강을 하나 건넜을 뿐인데 차원이 다른 또 지역이다. 강 하나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나요? 민간이 더 많이 섞여 있고 건물이 더 빽빽하게 있고 IS 조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안보 환경과 위협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우리도. 맞습니다. 자, 이라크군이 이제 동모술을 장악을 했죠. 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IS의 마지막 거점 서모술 구도심으로 향합니다. 좁은 골목, 지하 터널, 그리고 어디 있을지 알 수 없는 민간인. 이 전장은 단순한 교전 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자, 이 전투의 핵심을 향해서 한번 진격해 보죠. 고고고. 일단 그 전쟁 초기의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정밀 타격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아무리 정밀하게 타격을 하려고 해도 어딘가에 이제 민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전술적인 문제의 균열도 있고 작전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동모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작전이 쉬워지진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동모술을 지금 해방을 시킨 거죠. 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서쪽 서모술로 이동을 합니다. 강을 하나 건넜을 뿐인데 전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서모술이 그냥 도시가 조금 더 뭐 발전 덜하고 더하고 사람이 조금 많고 적고 이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르다. 차원이 다른 또 지역이다. 이거. 강 하나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나요? 뭐 저도 이제 이슬람 도시를 네. 가보진 못해가지고 네. 좀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모술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에 보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골목 막 미로 같은 골목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막 가면 다시 간 데 같고 네. 안 와봤는데 온 거 같고. 여기가 거긴가벼 하는 이런 느낌. 알죠. 네. 그리고 건물이 일단 다 오래됐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고 좁은 골목에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빽빽한, 그러니까 동모술은 그나마 밀도가 좀 낮았어요. 건물 밀도가. 네네. 근데 여기는 밀도 자체가 워낙 높은 빽빽한 주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골목의 폭이 2m 이하인 곳도 있어요. 남 박사님 오. 가기 힘듭니다. 나는 안 돼. 겨우 막 뛰긴 힘들어. 네네. 갈 수는 있지만 네네. 뭐 기갑부대 운영 안 되겠죠. 게다가 여기 이제 모스크도 있고, 아 종교 시설은 또 파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역사적인 그런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올드 시티다 보니까. 우리가 네, 매트 TC 요소 하잖아요. 네, 작전을 할 때 항상 군인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적, 지형 뭐 이렇게 나가다가 맨 뒤에 C가 뭐냐면 시빌리언. 아, 네. 예. 면 시빌리언. 예. 민간 요소, 시빌리언입니다. 이 시빌리언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서모술은 그런 데가 많다는 많다는 거예요. 거죠. 네, 네. 자료를 보면 유네스코가 2016년에 여기 무장 충돌하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반드시 니네 해야 된다. 이러한 국제 규범을 전파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일대에 절대로 이곳은 들어가지 말라고 제한 구역을 걸어놓은 것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노 스트라이크 어쨌든 리스트. 네. 이러한 민간의 제한 요소가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뭐 사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저 12세기에 건립된 알누리 모스크가 해당이 될 텐데요. 알누리. 네. IS는 2014년에 여기서 이제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언을 하면서, 아 여기서. 네, 그러니까 모술에서 선언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 모스크를 자신들의 상징처럼 내세웠습니다. 아 이게 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게 45m 높이이긴 한데 기울어져 있는데, 아 진짜 기울어져 네, 있는 거군요. 알하드바. 네, 알하드바. 네, 유명하죠. 중세 시대부터의 유적이 남아 있으면 여기는 정말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 많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제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다리 폭파하는 거죠. 도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지금은 진입로가 없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유속이 너무 빠르고 남쪽으로 이라크군이 우회했다는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활로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라크군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극복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한 겁니까? 동모술 해방시킨 직후인 어. 예,
2월 달 2017년 2월에 네. 이라크군이 남쪽에서 이제 공항을 확보를 하고 서모술 남부 주거 지역으로 먼저 진입을 합니다. 주거지구로 먼저. 네, 네. 남쪽에서. 그다음에 그때 동시에 이라크 특수부대였던 CTS, 그다음에 구기갑사단이 도하 작전을 하는 거예요. 교두보를 몰래 딱 점령하고 갔구나. 하고 동시에 도하 작전을 한다. 오. 그래서 당시 IS가 말씀대로 교량을 다 폭파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데 잘하는 부대가 있죠. 미국 공병대입니다. 아. 미국 공병대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부교를 설치를 하고 차량과 병력을 이동을 시켰던 거죠. 아, 그럼 좀 이해가 가네. 네네. 그리고 이제 북쪽과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위를 또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위쪽에서요. 예, 위쪽에서 이제 또 탈출을 어. 또 방해 못하게 봉쇄를 또 하는 거죠. 그 봉쇄를 해야지. 남쪽에서는 이제 점령을 하고 이쪽 이제 바로 밑으로 해서 이제 도하를 하는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지상으로 이제 봉쇄를 했으니까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가지고 있는 강점, 이제 뭐 공군이라든지 드론이나, 포병 화력 네, 이런 네. 걸 쓰기 위해서 드론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음. 기록에 의하면 연합군이 드론으로 이제 표적을 감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통상 JTAC이라고 그래가지고 항공 통제관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드론을 통제하고 드론의 정보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어디로 가냐 하면 CJOC라고도 하고 CJOC라고도 하는데 합동 작전 센터로 타격 요청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합동 작전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정보를 총괄을 하죠. 그래서 이라크 북부 에르빌 등에 이 통합 지휘실이 있는데 드론의 영상, 이 민간인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 IS냐 이거 구분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타격을 하는데 가용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순식간에 분석을 해냅니다. 이게 불과 수초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동 작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동모술에서도 했던 일이에요. 드론을 보내서 첩보를 수집을 하고 타격에 활용을 하고. 근데 서모술에서는 이 반응 시간이 굉장히 느려졌다. 전처럼 잘 안 되더라.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이게 왜 잘 안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지형의 요소가 가장 컸겠죠. 지형, 또 지형이야. 예, 그러니까 그 동모술이 그러니까 서모술이 동모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가전 양상을 띄었다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모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네. 빠른 진격도 있었고, 비교적. 그 다음에 정밀한 타격이 가능했고, 어,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낮으니까, 예, 네. 예. 그런데 서모술은 사실 민간이 더 많이 섞여 있고, 건물이 더 빽빽하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갑 전력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돌파도 늦어지잖아요.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밀 타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습 네. 자체도 제한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이제 시가전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기에 이제 민간인 문제가 또 크게 작용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IS가 이제 민간인을 가지고 방패 전략을 선택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밀 타격만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여기서 또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월달에 서모술에 있었던 네. 알자리다 지구에서 민간인이 105명이 공습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너무 큰데? 네. 자, 이런 민간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작성했던 미 국방부 합동 임무군의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죠. 공습의 방식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정밀 타격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해도 민간인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정밀 타격을 할 때 비싼 폭탄들이 들어가잖아요. 감당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그러다 하면서 보니까 손해구나. 네, 차라리 그냥 이참에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정밀 타격이라는 게 타겟을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의미의 정밀 타격이지 민간인을 피해 간다는 정밀 타격은 아닌 절대 거예요.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있을 때 민간인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피상적인 생각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이제 부분은 한번 맞습니다. 짚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 표적을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화력으로 타격하는 게 이제 기계획된 표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가지 전투에서는 기계획된 표적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임의로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 표적들, 그러니까 임의 표적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화력이 중요했지만 화력 운영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IS는 지금 기죽어 있거나 후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도시 그 자체를 인질로 삼아서 이제 버티는 것이죠. 건물 벽을 관통해서 연결을 하고 골목마다 매복하고 급조 폭발을 만들어 놓고 자살조끼 입고 막 튀어나오고 옥상 물탱크 옆에 박격포 갖다 놓고 곳곳을 진지화시켜서 기관총, 소총, 화약을 갖다 놓고 지하수도관, 배수관, 전력선, 뭐 저장고까지 전부 다 자기들 땅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가 전장이고 어디가 도시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3차원 전쟁이네요. 그렇죠. 진짜. 예. 2차원도 어려운데 3차원을 만들어놨어. 그것도 땅 속으로. 자, 이게 IS가 정밀히 최초부터 설계해서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아, 둘 다는 제 딸내미가 어릴 때 했던 발음인데요. 둘 다. 난 둘 다. 두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의도도 했지만 하다 네. 보니까 이걸 더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해보니까 잘 되고. 잘 되고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군 입장에서는 싸우는데 네. 뭐 IS 조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로 갔을까요? 땅 속으로 숨었나?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진짜 땅 속으로 숨었네. 네, 숨어버립니다. 진짜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지하 저장고 이런 데를 다 매복하고 침투하고 이런 모든 군사적 용도로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군 입장에서는 정말 이 360도 모든 부분들을 다 봐야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하까지 봐야 됐다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IS는 도시 환경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교란시키고 정말 힘든 공격하는 입장으로 하여금 정말 힘든 싸움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저걸 왜 이렇게 힘들게 막 이러면서 하는지 의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게 우리 안보 환경과 위협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우리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IS는 차량 폭탄뿐만 아니라 타이어를 막 태워가지고 아, 하늘에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어. 공중 폭격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 아까 물탱크 옆에다가 기관총 놓고 박격포 놓고 쏟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예, 결국 함부로 야간에 이렇게 볼 때 인간들이. 열 영상 장비로 열 영상. 확인하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회피시켰던 거죠. 정말 머리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진짜. 그걸 평화를 위해서 쓰지 그 머리를. 그러면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여기에 또 이렇게만 끝나면 IS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뭐 IS 같은 경우는 이 공격하는 그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네. IED, 함정 차량, 네. 땅굴 모든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미로처럼 생긴 골목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IS가 설정해놨던 살상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IS가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장애물을 딱딱딱딱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격 부대가 목표를 점령하는 가장 최후의 단계는 뭐냐면 전과 확대 및 추격입니다. 목표 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전이라는 것은 전과 확대 및 추격이 가능해야 그 작전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못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목표를 점령해도 못 쫓아가 겁나서. 쫓아가는데 쫓아가다가 매복 당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도형 매복에 당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속된 말로 도심 지역에서의 유도형 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도형 매복.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작전에서는 뭐 장애물 설치해 놓고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시 지역에서는 그거 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입한 게 뭐냐면 공병부대, 공병 또 나와. 그다음에 장갑 불도저 아, 전면에 내세워서 그냥 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미로를 헤쳐가느니 아예 그냥 평지화 시켜버리겠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벽을 허물고 IED를 제거해 가면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관점을 이렇게 하다 바꿨네. 보니까 이 네. 서모술 지역에서는 하루를 전투를 했는데 네. 건물 하나 점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전장의 그 어려움, 그 교착 상태, 이거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네요. 결국 인간 요소가 너무나 중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추격하고 전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이제야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연합군이 드론 집어넣고 또 압도적으로 앞선 게 정보 능력이잖아요. 위성. 위성 영상.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면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거 동원해서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점 타격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적이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것은 점 타격을 하고 약점을 공격하면 건물 자체를 붕괴시키면 되니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그냥 천편일률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냥 건물이면 건물이지. 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된 것도 있을 거고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목재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결국은 그 정밀 타격을 다시 할 수 있는 전술적인 아주 큰 이점을 가져다주는 그 포인트를 다시 연합군의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 제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명중을 해도 구조적 재질이 전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장의 무기를 못 써먹는 거죠. 네. 그것이 나오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운도 IS를 따라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국면을 우리가 보자면 지금까지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전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IS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전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향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포르투나도 아직까지는 IS의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나. 네. 근데 결국 이 포르투나 이 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욱 강한 의지 아니겠어요? 의지와 능력.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와 능력. 맞습니다. 이거 이제 발휘할 때 됐잖아요. 그걸 하기에는 사실상 그나마 능력이 더 많았던 네. 연합군 측이 제가 봤을 땐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국면이 좀 바뀌나요 이제? 바뀐다기보다는 조금씩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일단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 서모스를 포위한 상태에서 네.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 동시에 압박하면서 진격하는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IS가 후퇴하는 혹은 탈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 안에 있는 저항을 분산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공습 같은 경우는 민간인 피해가 이제 걱정되니까 네. 정밀 타격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거의 안 하거나 뭐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네. 동시에 특수부대가 또 투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뒤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상군이 진입을 하면서 특수부대와 지상군이 함께 이제 싸우는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네.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모스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고 네.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구의 군대 하면 항상 얘는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저는 이상해요. 언제 나와요? 전차요? 네. 전차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M1A1이 나옵니다. M1A1. 그럼 게임 끝나는 에이브람스가. 거잖아요. 시가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키트를 붙이고 그런 개량형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싸우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호랑이 등에 날개 단 거죠. 맞습니다. 전차의 그 120mm 포로 음. 보이는 적을 딱딱 때리는 거죠. 직사니까 이거. 네네. 네, 이거는 공습보다 훨씬 더 정밀 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이미 팔루자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전차가 얼마나 시가전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전에 있었던 뭐 이스라엘의 가자 전투나 이런 데서 전차가 또 격파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방어할 수 있는 급편적인 뭔가 장치를 해놓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준비를 해서 들어왔다는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이게 전장에서 적의 대전차 무기에 당하지 않을 터스크 개량형이 들어왔다 하면 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개량해서 들어온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2006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2006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네네. 특수부대가 도심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고 보병부대도 들어왔고. 보병도 들어왔고 전차도 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행동에 대응이 있고 역대응에 또 역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IS는 이제 뭐 합니까? IS는 어떻게든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전차와 같은 병력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환경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저격을 하고 또 매복을 하고 기습을 하고 또 터널망을 구축한 왜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자 결국 6월 21일 날
특히 이라크의 특수부대가 모스크 전방 50m 앞까지 딱 들어오자 아. 직접 그것을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IS의 상징이었던 네. 그 모스크를 본인이 손으로 직접 폭발을 시켜버려요. 우리 사전에 하기로 한 거에는 없지만 너무 궁금해. 왜요? 아, 이제 더 이상 저항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뺏기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폭파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진짜 악당이네. 그렇죠. 네. 내가 못 가지면 네. 아무도 못 가져. 네. 폭파해버리는 거죠. 네. 패배를 선언한 겁니다. 몇 퍼센트의 성공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연합군의 입장에서. 일단 점령했으니까 음. 뭐 100%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엄청 오래 걸렸죠. 아, 오래 걸렸다. 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설명할 그러네, 때는 그러네. 뭐 전차가 들어와서 상황이 반전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조금씩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과를 맞게 된 거지 어떤 하나의 전환점으로 인해서 이게 맞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찜찜한 거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길고 길었던 9개월간의 작전 결과는 IS가 스스로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연합군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 모술이라는 도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작전의 도구처럼 수단처럼 보였던 도시 지역 작전의 전형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크릿 분석입니다. 도시를 해방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해방했다. 그렇죠. 북한도 뭐 서울 네, 들어왔을 때 서울을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는 그냥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자기들 어떠한 관점에서는, 도시를 네. 점령한 것이 그것이 과연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방의 걸까요? 어떤 그런 포갑과 폭정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사람 관점인 거죠. 음, 지역을 해방시켰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서모술 같은 경우에는 올드 시티가 80% 정도가 파괴됐다고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해방시켰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연합군이 그토록 보호하고 싶었던 인류 문화유산들은 다 파괴된 거 아닙니까? 네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이 언젠가는 그 문화유산을 다시 복구해 줄 것으로 믿는 그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도시지역 작전 같은 이런 험한 작전을 9개월 동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작전이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혹시 더 중요한 거는 이 도시를 어떻게 다시 도시로 만들 것인가. 네, 그러니까 치안 유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게 또 재건. 하나의 군사 작전인 겁니다. 근데 그걸 나름 이제 그 뒤로 이라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라는 게 조금 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끝날 때 찜찜했던 게 네.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장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독립 변수, 사람들이 흔히 전쟁을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간만은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다면 이 도시지역 작전은 그 시간의 요소에 있어서 사실은 불리하죠. 우리가 얘기했다면 지금 진 거예요. 9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를 달성했던 도시를 해방했던 9개월을 갖다 썼단 말이죠. 그런 어떤 좀 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전의 성공을 완벽하지 않았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모술 전투의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전쟁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IS와의 전쟁, 이라크와 IS와의 그 전쟁을 상황에 놓고 봤을 때 네. 이미 전세가 이라크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IS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모술이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주도권은 그렇지. 이라크가 잡고 있고 네, 마지막 딱 그 깃발을 꽂는 장소가 바로 모술이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좀 종합해서 들어볼까요? 이 모술 탈환 작전, 모술 전투의 전훈, 레슨 learned, 뭐라고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모술 전투가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 이게 뭐 시가전이고 도시전이고 뭐 여러 가지 현대 전쟁에 교훈을 줄 수 있다 이런 거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네, 많이 나왔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다. 공부할 것들이 꽤 많이 나왔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 같은 경우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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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대로. 모르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전후 분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훈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네, 소스들이 굉장히 많다. 소스가 많다는 점 그 자체가 어쨌든 전훈적으로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네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언젠가는 놓일 것인데 네. 그때 될 수 있으면 전형적인 모범이 있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첫 번째는 역시나 이 전투가 도시전, 혹시 도시지역 작전, 도시적 작전. 네, 시가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소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가전이라는 게 음.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이제 작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네네. 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농촌이 중심이었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와 어떤 전쟁을 할 때 도시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는 현실인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서울이 타겟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적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곳은 대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평양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 전에 뭐 개성이나 음. 그리고 이런 곳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도시전은 결국 뭐가 됩니까? 소모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소모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단기전을 생각하지만 음. 결국 중요한 전략 목표인 도시를 공격한다면 장기전의 소모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도시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맞아. 이제는 현대전쟁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옛날 구도심이라고 하는 서모술에도 네, 9개월 걸렸는데 맞습니다. 네, 단기 결전이 우리가 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도시에서의 전투가 일반적인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런 전투랑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네, 우리가 도시 지역 작전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알고 있었던 도시 지역 작전과도 다르더라 실제 까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도시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과거에는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필수가 된 것 같다. 특히 우리가 도시전 하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현대 도시는 고립이 안 된다. 사통 발달 여기저기 다 음, 도로가 뚫려 있고 음. 공중으로도 지금 이제 뚫린 거예요. 드론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봉쇄 이런 거 포위전 안 못 되는 써먹어요. 거죠. 못 써먹어요. 그렇죠. 어쨌든 공략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 지역 작전에서는 방어하는 측이 불리하다는 피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무조건 불리하다. 음, 다른 것 떠나서 공격하는 사람이 그 쏜 총알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투에서 이기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이거 탁 쏴가지고 종각탑 무너진다. 욕 먹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음. 전통적인 전쟁의 단 하나의 진리, 우리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네. 공자가 주도권을 갖고 행동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유리하다. 유리한데. 근데 지금은 공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가전에서는. 공방도 구분이 안 되고 주도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음. 전혀 다르다. 다른 전투다. 다른 전투다. 그렇죠. 완전히. 네. 네.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네. 그러니까 IS가 모술을 뺏김으로써 물론 마지막 네. 모술이야말로 IS가 가지고 있던 큰 도시 중 얼마 안 되는 그렇죠. 도시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 IS가 모술을 뺏김으로써 급속도로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모술을 탈환함으로써 IS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전환이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술 전투는 이 전쟁의 결정적 전투가 됐다는 겁니다. 도시 지역 작전이 결정적인 전투가 됐다. 옛날처럼 고지 뭐 전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 도시 하나 그 점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전에서도 그 과거에 있었던 결전 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거죠. 여전히 결정적 전투를 해야지 해야 된다. 전쟁이 뭐 개판을 지을 수 있다. 오늘날 러우 전쟁을 봐도 결정적 전투가 없는 소모전의 양상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네. 그 비선형전이고 예측할 수 없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전투가 중요하다는 그 원칙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방향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군사적으로
그래도 해야지 뭔가 전략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는 계속 소모만 될 뿐이다. 그럼 결국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정치가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 군사적인 어떤 이런 우위가 애매모호할 때는 그렇죠. 정치가 그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군사적인 승리가 네.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유의미한 것이다. 네. 군사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걸 이제 모술 전투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모술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님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전투가 1차 대전의 베르댕 전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측의 의지와의 충돌인 것 같아요. 아주 고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비록 IS 같은 경우는 병력도 적었고 네. 전투력도 낮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 다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우 너무 지겨워. 네, 그리고 이라크군도 미군의 지원과 함께 정말 최대의 병력이었던 10만 명을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개월 동안 여기서 전투가 이어진 겁니다. 베르댕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결국 2017년 여름 무렵에는 솔직히 말하면 양측 모두 다 한계에 다다랐어요. 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연합군 측이 승리를 거뒀을까? 버티면 이겨. 힘이 더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버텼기 상황에서는 때문에. 더 버티는 사람. 네. 그리고 더 어떻게든 이거 탈환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 요인은 이라크군의 어떤 시가전의 어떤 전투 수행 능력의 우세가 아니라 사실 이 소모전의 양상에서 이 소모전의 양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여기를 함락시킨다라는 그 능력과 의지의 차이였다. 물론 IS도 의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죠. 네. 고립된 상황에서 능력이 점점 없어졌던 거고 이라크 네. 연합군이 모술을 어떻게 탈환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모술 탈환을 할 수 있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들의 전술적인 능력, 시가전에서 우세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중요했죠. 네. 있었지만 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9개월간의 소모전에서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능력과 의지를 더 쓸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술 탈환 작전, 모술 전투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전투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 그리고 전쟁의 윤리, 산업,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복합적인 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사학자 마이클 월저가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로운 평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도덕성은 전투의 방식뿐 아니라 전투 이후의 회복과 재건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는 이 전투의 전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평화를 회복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이후의 이야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충격적인 문서와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또 이야기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왜? 하지 마. 네? 도덕성이라는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연기라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제 도덕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이 전투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법이었어요. 민간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뭐 이런 법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IS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방패로 세우면서 어떻게든 연합군 이라크군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게 안 통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세계 여론이 IS가 이미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IS의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계속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IS의 이런 여론전이 생각보다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의로운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IS는 정당성을 얻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근데 잘했어. 잘했어.